안녕하십니까. 이인식과 함께하는 신화북토크 이인식 간패터입니다. 오늘은 에피소드 6번째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제는 유토피아와 대동사회입니다. 첫 번째 시간 유토피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토피아 문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유토피아라는 용어는 없다 또는 좋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토피아는 장소,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없다는 의미로 하면 이 세상에 없는 곳, 또 좋다는 의미로 합치면 좋은 곳,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기도 하고 좋은 곳, 이걸 유토피아라고 하는데요. 이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그 유명한 토마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입니다. 토마스 모어는 1516년 유토피아라는 소설을 썼는데요. 그 소설에서 정의 내린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지만, 즉 이 세상에 없지만 좋은 것, 이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된 것입니다. 유토피아 이 소설은 워낙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모든 교과서에 인용이 돼서 유명한 거지만 잠깐 그 줄거리를 한번 회상을 해보시죠. 이 토마스 모어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금수저입니다. 영국 런던 범죄가 아들로 태어나서 젊어서 국회의원도 하고 하원의장도 하고 또 보통 사람, 귀족이 아닌 일반인 최초로 이 수상을 겸직했고 대법관도 했는데요. 말년에 좀 불운이 겹쳐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총애하던 헨리 8세의 결혼 문제에 반대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해서 런던탑에 감금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57살에 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참수형을 당합니다. 참 무서운 형벌이죠. 이 목이 날아가는 이제 그 벌을 받는데 그때 그 아주 명언을 남깁니다. 내 목은 대단히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 정말 명언이고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토마스 모어의 대표작이고 인류 역사상 최고의 이 걸작품으로서 생각되는 유토피아. 여기는 누구나 잘 사는 섬나라를 묘사하고 1516년에 이 책이 나왔는데 2권으로 구성됩니다. 1권에서는 그 당시 영국 사회 현실의 그 비참한 현실을 비판을 하고 2권에서 비로소 꿈꾸는 나라, 유토피아 공화국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권에서 보시면 영국 농부들이 하도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도시로 떠나서 거지 노릇하고 떠돌아다니고 도둑질하는 그런 정말 저열한 이 사회 상황을 고발하고요. 드디어 2권에서 그런 사회를 떠나서 우리가 꿈꾸는 이상사회, 즉 유토피아를 제시하는데 그 유토피아 공화국은 이 초승달처럼 생긴 섬이고 쉬운 4개의 도시로 되어 있는데 이 놀라운 것은 여기 섬에서는 유토피아 공화국에서는 사유재산이 없어요. 자기 게 없어요. 다 똑같이 공동생활하고 똑같이 소유하고 일도 똑같이 6시간씩 같이 해요. 그래서 결과물을 같이 나눠 먹는 정말 천국입니다. 우리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상향을 처음으로 제시했는데요. 거기에 한 구절을 인용하시면 실감이 나실 겁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나라가 아무리 번영한다고 하더라도 각자가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굶어서 죽게 된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토피아에서는 아무도 무엇 하나 가진 것은 없지만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이 부자인 것입니다. 즉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 먹고 똑같이 행복하고 즉 돈도 필요 없고 그런 좀 꿈 같은 세상이 이 소설의 이 주제로 등장해서 우리 인류가 꿈꾸는 하나의 이상형의 전형으로 이 제시가 됩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이상형을 제시하는 이제 문학 소설이 등장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새로운 아틀란티스입니다. 뉴 아틀란티스. 이 소설을 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프란시스 베이컨입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근대 철학의 아버지, 그러니까 소위 근대 과학의 아버지, 그 현대 과학의 그 뿌리를 문을 연 그런 아주 위대한 이 과학자이지만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이렇게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출세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젊어서 다른 사람들을 모략을 하고 해서 어쨌든 출세를 많이 했는데 그 사적인 이제 공적으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대과학의 아버지, 뭐 근대 철학의 아버지 이렇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분 역시 그 금수저인데 아깝게도 그 죽을 때 아주 비참하게 죽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과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과학을 좋아한 죄로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느냐? 닭고기를 이 보존하는 그 냉동 방법을 실험하기 위해서 그 닭고기에 눈을 채우려고 잠깐 밖으로 나갔는데 그 사이에 독감에 걸려서 결국 죽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과학을 아끼는 사람으로서 과학을 한번 실험하다가 이 비명 행사를 했는데요. 그때가 나이가 65세고 1626년입니다. 왜 이 연도를 말하냐면 그 유명한 유토피아 소설인 새로운 아틀란티스가 바로 죽은 뒤에 사후에 1627년에 이 책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미완성으로 나온 것이지만 유토피아의 토마스 유토피아와 똑같이 아주 2대 걸작으로 오늘날까지 평가가 되어 있는데 그 새로운 아틀란티스 이 얘기는 남태평양에 있는 상상의 섬이죠. 이 벤살렘이라는 섬에 과학의 힘으로 아주 잘 사는 그런 물질 문명 사회를 실현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프란시스 베이컨 자체가 이 과학의 철저한 신봉자인데 그래서 이 섬은 어떤 섬이냐? 36년간 아무도 외부에서 발을 디는 사람 없는데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과학자들이 주기적으로 밖에 나가서 새로운 걸 배워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 이 벤살렘 왕국에 그 학술원이 있어요. 그 학술원 이름이 이 솔로몬 전당인데 여기에 아주 대단한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발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술원에 가보면 인공 우물이 있어요. 그 우물에서 뭘 하냐? 바로 그 물을 마시면 죽지 않는 요새 말하면 그 불사액, 저 천국의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그런 오늘날 생명공의 꿈이 불로장생인데 병들지 않고 오래 사는 건데 그걸 벌써 여기서는 현실적으로 꿈꾸는 세상에서 이걸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로운 아틀란티스는 과학의 힘으로 인간이 병도 안 걸리고 다 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높이가 800m 되는 그런 탑이 나와요. 엄청난 거죠. 그걸 벌써 꿈을 꾸었고 해서 이 새로운 아틀란티스는 과학의 힘으로 만든 세계 최고의 유토피아 이상사회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또 재밌는 거는 그 일부 문구를 제가 소개하면 일부 일처제가 철저히 지켜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매춘도 없고 창녀도 없고 간통도 없고 그래서 여기같이 깨끗한 섬이 없다. 그럼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 철저한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과학의 힘으로 잘 사는 나라를 만들면서 도덕적으로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아주 깨끗한 사회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새로운 아틀란티스고 아주 얇은 소설인데 그냥 뭐 1시간이면 읽을 수 있다고 볼 정도 얇은 소설인데 오늘날 현대과학의 모든 이상향, 목표가 다 여기 제시되어 있어서 그게 하나하나 보면요. 그 과학 그 발견하려고 하는 것도 보면 꿈 같아요. 그때가 1627년인데 벌써 오늘날 현대과학이 꿈꾸는 그 과제, 연구 과제가 다 나와 있어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 프란시스 베이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주 위대한 철학자이고 과학자이다. 단 한 가지 사적으로 조금 출세에 눈이 어두워서 그랬고 비명 행세했다. 그렇게 이제 종합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토피아 소설은 두 가지.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소설은 사회제도를 고쳐가지고 다 같이 평등하게 사는 세상이죠. 프란시스 베이컨의 뉴 아틀란티스, 새로운 아틀란티스 뭐죠? 과학이 있으므로 풍요, 즉 유토피아의 꿈 두 가지라는 게 제시된 거죠. 하나는 잘 먹고 잘 사는 풍요한 사회, 또 하나는 균등한 사회. 이 두 가지를 합치는 사회가 진짜 우리가 꿈꾸는 이상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꿈을 실현한 게 하나 생각으로 등장한 게 바로 이제 말씀드릴 유토피아, 이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으로 유럽 사회에서 이제 빈부격차가 생기고 자본주의 폐단이 그때 드러났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지고 지금하고 뭐 별 차이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때 이 사회를 어떻게 고칠까 해서 나오는 그 하나 새로운 사고, 그 유토피아 사회주의인데 그 목표는 뭐라고요? 유토피아 사회주의 목표는 두 가지. 토마스 모어가 제시한
평등한 사회, 또 프란시스 베이컨이 제시한 과학에 의한 풍요, 즉 평등과 풍요를 두 가지를 충족한 그런 사회를 꿈꾸는 게 바로 유토피아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유토피아 사회주의가 유럽을 휩쓸었기 때문에 여러 명의, 여러분 익숙할 거예요. 여러 명의 사상가가 그때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는데 5분만 제가 소개를 할게요. 생시몽, 앙리 풀 전체 이름은 앙리드 생시몽으로 유명하죠. 로버트 오웬, 그다음에 푸리에, 샤를 푸리에, 에티엔 카베, 그리고 푸르동, 그 풀네임은 피에르 조제프 푸르동. 이 5분들이 그 당시 유토피아 사회주의에서 각각 제각각 자기 입장에서 새로운 유토피아를 제시를 했는데요. 제일 먼저 등장할 분이 이제 앙리드 생시몽입니다. 이분은 산업주의적 사회주의. 이분 얘기가 재밌어요. 이분은 이분도 베이컨처럼 과학을 가지고 모든 걸 물주물명을 발달시켜 가지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해서 앞으로 유토피아의 미래는 누구 손에 달렸다고요? 기업가. 정말 대단한 거죠. 그 당시에 1760년이면 아주 18세기 후반인데 지금 21세기인데도 지금도 기업가 정신을 잘 모르는데 이분은 벌써 그때 기업가들이 이 사회를 주도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시몽이 제시한 그 사회주의, 유토피아 사회주의는 그래서 산업주의적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학과 산업의 엘리트들이 하나의 사회를 건설하는 이상사회를 꿈꿨는데요.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뭐 재밌다기보다도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기업가 정신을 강조한 이 생시몽이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게 프랑스 혁명에도 가담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해서 1825년 빈곤 속에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설명할 분은요, 로버트 오웬입니다. 로버트 오웬은 그 다른 그 유토피아 사회주의와 달리 아주 가난한 집안에, 영국의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10살 때부터 공장에서 일하면서 자수성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창업해서 종업원 500명인 그런 기업체를 일구었는데요. 혼자 가난하게 태어났으니까 혼자 도각하면서 뭘 깨달았느냐? 사람의 본성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만들어진다. 즉 사람의 본성은 유전된다기보다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회의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그 인간을 더 잘하게 해주는 거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명언을 남겼죠. 인간은 환경의 장난감이다. 환경이 나쁘면 인간도 나빠지고 환경이 좋으면 인간도 줄어든다. 물론 이게 뭐 반드시 맞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오늘날 현대과학의 문제가 뭐죠? 본성 대 양육, 타고난 것이냐 사회환경, 이 두 가지가 지금도 끊임없이 논쟁거리인데 이 양반은 양육 쪽에 손을 든 거죠. 태어난다기보다 사람의 재주는 태어난다기보다도 사회환경 영향이 돼서 그 자기 철학을 이제 이렇게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기업의 노동자들한테 공부를 시키려고 학교를 만들고 또 노동자들 복지가 보장되는 새로운 산업 공동체 건설을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유명한 얘기인데 자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소위 산업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으로 갑니다. 많은 사람 거느리고 그래서 뉴하모니, 미국의 뉴하모니 지역에 공동체를 건설해서 3년 이상 운영하는 그런, 물론 이제 나중에 실패라기보다 종료가 됐으니까 실패한 실패를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직접 로버트 오웬은 인간의 본성을 사회 환경을 개선을 통해서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뉴하모니는 건설 공동체도 만들었다, 산업 공동체도 만들었다 그럽니다. 샤를 푸리에는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이분은 역시 생활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 생활 공동체가 바로 팔랑스테르입니다. 프랑스 사람이라 영어를 쓰는데 이분 얘기가 또 재밌어요. 인간은 모두가 다 자기의 열정, 꿈, 재능에 따라서 하고 싶은 일하고 살아야 한다. 이거 정말 공감되는 정말 맞는 얘기 같은데 그렇게 되질 않죠.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면 굶어 죽기 마땅한 경우도 많고 해서 이 양반 얘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일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분의 그 생활 공동체 사상이고 그 생활 공동체 이름이 이 팔랑스테르인데요. 이 팔랑스테르 구성이 재밌어요. 남자가 830명, 여자 790명에서 총 전체 1620명으로 구성되는 협동사회고
각자 능력에 따라서 날마다 12가지 일을 합니다. 또 결혼도 않고 사회 계급이 없어요. 참 이게 흥미로운 공동체인데, 그래서 이 바랑스테리에서 일하는 모든 직업은 다 똑같이, 그게 변호사가 됐건 뭐 노동자가 됐건 관계없이 똑같이 행복감을 안겨준다. 그래서 모든 직업은 소비, 주거, 노동, 교육 영역에서 최상의 조건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 직업에 귀천이 없는 그런 그 공동체를 만들어서 여기에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다 같이 필요를 못 느껴요. 그리고 다 같이 낭비를 할 줄을 모르는 그런 이상사회를 꿈을 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교과서에 안 나오는 이 한 분이 바로 에티엔 카베입니다. 에티엔 카베는 공산주의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유토피아 사회주의 소개할 때 잘 등장을 안 하는데, 그 사람은 이제 이카리아라는 하나의 공동체 실험을 직접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840년에 유토피아 작품을 썼어요. 그게 이카리아로 가는 여행, 이카리아 여행이라 쓰는데, 이 카베 역시 과학기술로 무한한 생각, 과학기술로 생산력을 아주 확대시켜서 풍요로운 세상, 그리고 그 풍요를 다 같이 골고루 두는 평등사회, 즉 풍요와 평등사회, 그게 바로 이카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 뭐라냐면 이카리아 시민은 완전한 평등 기준에 따라 조직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도 로버트 오웬처럼 자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요. 그래서 1847년에 이카리아를 건설하려고 노동자들을 막 모읍니다. 같이 갈 사람 없어 해서 모아가지고 1848년에 드디어 미국에 가서 이카리아를 건설. 이카리아가 뭐죠? 텍사스 황무지에 이걸 건설했는데요. 바로 공산주의죠. 그러니까 아주 일찌감치 1848년에 미국 같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 가서 그 땅 일부에다가 꿈도 크죠. 공산주의 사회 이카리아를 건설하려고 했던 건데, 물론 이건 중간에 이제 끝이 났죠. 그래서 이 에티엔 카베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소설도 내고 직접 행동에도 옮기고. 자, 마지막으로 푸르동입니다. 푸르동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네 분의 유토피아 사회주의하고 좀 색깔이 다른데요. 이건 무정부주의자입니다. 이분은 아주 가난한 집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캬바레, 술집 캬바레 신부름까지 했지만 스스로가 자수성가해서 언론인으로 아주 농객으로 유명해서 논문도 많이 썼는데요. 이분은 또 무정부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양쪽 다 자본주의, 공산주의 다 모두 다 부정하고 무정부주의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푸르동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이 푸르동 사회주의는 바로 이 무정부주의자다. 그래서 무정부주의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람 생각은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즉 돕고 살자. 그 상호 부조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연방제를 또 꿈꿨어요. 그래서 이 푸르동이 생각하는 상호 부조주의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소비자도 되고 생산자, 여기서 말하는 엘빈 토플러가 말하는 프로슈머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고 이렇게 그런 무정부주의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유토피아 사회주의는 다섯 분이 큰 줄기를 끌면서 됐고, 그러고 나서 그 유토피아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까요? 이제 유토피아 문학이 또 새로운 형태의 이제 유토피아 문학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두 대표적인 이 작가를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한 사람은 에드워드 벨람이라고 미국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개될 사람인데 윌리엄 모리스입니다. 이 특이한 건요, 정말 특이해요. 두 사람이 똑같이 유토피아 사회주의식의 소설을 썼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꿈과 잠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가 아니고, 그래서 먼저 뒤를 돌아보면서 에드워드 벨람의 소설은 어떻게 되느냐면 잠 속에서 일어난 얘기예요. 잠을 자면서. 그다음에 두 번째 소개할 윌리엄 모리스의 유토피아에서 온 편지 소식은 꿈이 있어요. 꿈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소설 기법으로는 정말 너무 환상적인 얘기하고 꿈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그 두 명작, 유토피아 사회주의의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작품이 2년 차에 나왔으면서 동시에 꿈과 잠이라는 수단을 빌렸다. 구도가 플롯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게 가는 방법 같지만 그렇게 소설을 썼는데, 그 두 가지가 오늘날 역사적인 소설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먼저 뒤를 돌아보면을 설명드리면, 에드워드 벨라미는 미국 사람인데 이거 하나만 써가지고 역사에 남은 거예요. 저도 글쟁이지만 이건 정말 행운이고 부러워요. 딱 한 작품으로 인류 역사에 자기 이름을 남긴다. 이건 모든 글쟁이들하고 꿈꾸는 하나의
그 어떤 업적일 텐데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운해서 48의 폐결핵으로 요절합니다. 어쨌든 그건 그런 얘기고 해서 이분이 쓴 소설이 뒤를 돌아보며 그 보면 2000년에서 1887년 그 제목이 재밌잖아요. 아까 뭐라 했죠? 이게 꿈속에서 잠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겠죠. 그러니까 1887년에 이 책은 언제는 1888년에 나왔는데 1887년에 잠을 자면서 2000년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2000년으로 가서 그 자기가 본 세상을 소개한 소설이다. 그러니까 즉 2000년 그러니까 1987년 2000년이면 벌써 몇 년입니까? 113년이니까 110년 뒤에 세상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유토피아 소설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인공은 1857년에 미국 사람이 이제 보스턴에 태어나서 1887년 5월 30일에 의사의 최면술에 걸려서 잠을 자기 시작해요. 언제까지? 무려 113년 3개월 11일 동안 2000년 9월 9일까지 그 잠자면서 잠속에서 보았던 미국의 2000년 미국 사회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상적이면서 유토피아 소설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00년 9월 10일 날 자 꿈에서 깨어나요. 깨어나서 보니까 미국 사회가 어떻게 됐냐면 모든 사회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노동 파업도 없고 정당 정치인 부패한 사람도 없고 상정 은행이 다 사라지고 그냥 돈이 필요 없어. 다 같이 잘 먹고 잘 공유 사유재산이 없으니까 이런 세상을 저는 참 꿈꿔요. 이런 세상이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돈은 노예로부터 해방된다면 경제적으로 고생 안 하니까 정신적으로 창의적인 일만 하다가 인생을 갈 거 아닙니까? 이게 유토피아예요. 제가 유토피아를 왜 제가 그 저비는 세계 신화여행에 다뤘냐면 저도 이런 꿈을 꿔요. 아 이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저 경제적 속박에서 다 우리 해방돼가지고 인간적으로 창의적인 꿈. 근데 바로 그 세상을 이 에드워드 벨라미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2020년에 미국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그때 얘기로 2000년 미국은 그런 세상이었어요. 모든 산업은 국가에서 관리해요. 뭐 수도, 전기, 철도 다. 그리고 싸게 뭐 비용도 없이.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이 다 똑같이 풍요롭게 살아요. 이런 세상 올까요? 소설이가 됐겠죠. 그래서 국가만이 모든 걸 갖고 생산하고 우리 모두는 물건 주는 대로 받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돈도 필요 없고 상점도 필요 없고 은행도 필요 없고 그런 세상을 이분이 보여줘서 정말로 꿈 같은 얘기. 이 책이 엄청 팔렸어요. 이 책이 팔렸을까요? 많은 사람이 그런 세상을 잠재히 꿈꾸니까 그 꿈을 실현시켜준 보여준 책이기 때문에 팔렸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그 제26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천지 창조 이후 처음으로 모든 사람이 하느님 앞에서 똑바로 서게 되었다. 궁핍에 대한 공포와 재산에 대한 탐욕은 소멸됐다. 가난도 없고 욕심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인류의 오랜 꿈인 자유, 평등, 박애가 마침내 실현된 것이다. 그런 세상을 이 양반이 보여주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에드워드 벨러미 역시 법학을 공부한 저렴작가지만 프란시스 베이컨처럼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막 생산을 마음껏 해가지고 풍요로운 미래사회를 꿈꿉니다. 이게 이제 에드워드 벨라미의 뒤를 돌아보며 이게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런데 이걸 제가 원서가 집에서 봤는데 별로 재미도 없는 책인데 소설로도 별로 저는 글쎄요 완벽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사상 자체가 그 시대 미국 사람들한테 전 세계 사람들 호소력이 있기 때문에 1888년 19세기 말에 대단한 책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양반하고 또 쌍벽을 이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죠. 윌리엄 모리스 이 사람은 이제 영국 사람이에요. 아까 에드워드 벨러미 미국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2년 뒤에 이 책을 냅니다. 유토피아에서 온 소식. 옆에 그 그림을 제가 소개해놨는데요. 이게 이제 뉴스 프롬 노회예요. 없는 데서 온 소식인데 아까 그 에드워드 벨러미는 잠 속에서 했는데 이 사람 꿈 속에서 또 이제 그 영국 사회로 보여줘요. 잠과 꿈 재밌잖아요. 생각은 같아요. 유토피아 사회지. 근데 이 유토피아에서 온 소식은 영남대학의 박흥희 교수가 얼마 전에 번역판을 냈어요. 아주 이쁘게 번역판이 나왔는데 제가 원서 다 보고 제가 나중에 소개했으면 제가 뭐 책 하나 책 쓴 뒤에 이게 나오고 번역판이 나오고 좀 아쉬웠는데 어쨌든 그 박흥희 교수님도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 번역판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윌리엄 모리스는 또 꼭 알아둬야 할 게
디자인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소설가도 그러니까 이 양반 삶을 보면요,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을 정도로 정말 다재다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에드워드 벨라미는 빨리 병들어 죽어버렸는데 이 사람은 어땠냐? 증권계 아들로 태어난 이 금수저인데 이분이 젊어서 영국의 위대한 사상가 토마스 칼라일과 존 러스킨한테 영감을 받아가지고 칼라일은 자본주의를 비판했고 러스킨은 노동을 칭찬한 그 두 가지를 잘 따와가지고 산업혁명 이후에 그 영국 사회의 부조리 그걸 이제 깨기 위해서 정말 철학적으로도 사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인물인데 이분이 한 가지 꼭 말씀드릴게 27살에 가구 디자인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디자인 하신 분들 이분을 다 아는데 이렇게 해서 현대 디자인의 뭐 선구적 이론가 그래서 그 소위 중세 시대의 장인처럼 자기 손으로 수작업으로 디자인하는 것을 장시했어.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이 사람은 냄새가 나죠. 이 사람은 현대의 문명을 거부하구나. 그때 과학기술이 막 발달됐을 텐데 구태여 중세의 그 장인들처럼 자기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또 동시에 이 사람은 정치 사상가가 돼가지고 그 사회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낸 책이 바로 뉴스 프롬 노헤어. 노헤어가 뭐죠? 아무데도 없는 것, 즉 유토피아. 유토피아에서 온 편지라는 책을 1890년 썼는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꿈속에서 이제 아까 그 에드워드 벨라미는 잠속인데 그래서 어떻게 주인공이 꿈을 꿨냐면 꿈을 꾸다 보니까 2150년까지 가는 거예요. 2150년에 그러니까 1890년, 2150년이 몇 년이에요? 무려 250년 뒤 영국 런던을 닷새 동안 이 사람이 여행을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2150년이 아직 안 왔잖아요. 근데 벌써 이 사람은 그때 그 옛날에 꿈을 꿨는데 그래서 250년 뒤에 영국 런던을 이제 구경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아까 뭐라겠죠? 디자인에서 하면서 중세 그 장인들처럼 손으로 물건 만들었댔죠. 이 양반은 그렇게 회고적인데 역시나 소설이 어떻게 나오냐면 2150년 즉 22세기 런던이 어떤 도시냐? 전원도시로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문명이 다 사라지고 전원 그런 이제 그 런던을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2150년에 영국 런던에는 학교도 없고 공장도 없고 정말 뭐랄까 중세 그 농촌 사회 이제 그런 걸 묘사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사회주의자는 사회주의자인데 노동을 너무 그 즐거운 측면에서 그러니까 카르 막스나 이런 그 공산주의자들은 노동을 착취의 대상으로 알아서 자본주의를 공격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보질 않고 그 노동은 즐거움의 표현이다 해서 이 사람 얘기를 특별히 이 실용사회주의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20세기 들어서는요 유토피아 문학에 아주 전혀 새로운 그 어떤 사조가 등장합니다. 20세기 들어서 현대 문명이 발달할수록 이 사회 부조리가 부각됨에 따라 유토피아에 대한 꿈은 사라지고 유토피아에 대한 반대, 즉 반유토피아, 즉 디스토피아 문학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 대표작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을 쓴 에프게니 자마티는 그 러시아 사람인데요. 그 젊어서 러시아 혁명 중에 체포가 되기도 하고 아주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우리들이라고 해서 디스토피아 문학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장병으로 요절합니다. 이 양반은 파리에서 살면서 고독하고 궁핍해서 아주 비극적인 삶을 마감한 사람인데요. 그러나 그 사람은 갔어도 우리들, 이 우위, 영어로 우위죠. 그러니까 1920년에 이 낸 책인데요. 이 우위에서 오늘날 상상할 수 있는 전체 사회, 그러니까 스탈린 사회 같은 게 이미 애견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1인칭 소설입니다. 그 주인공이 우주선을 만드는 하나의 엔지니어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들 세계는 단일 국가, 나라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일 국가라는 거 원 스테이트라고 그러는 얘기죠. 영어로 표현되는데 나라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모두 독재 국가예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이름이 없어요. 이름표를 달고 다녀요. 그리고 푸른 제복을 입고 가슴에 이름 대신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에 살면서 그 아파트가 유리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다 밖에서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생활이 없는 거죠. 이런 아주 모든 게 만장일치고 이런 독재 사회 이런 데서 살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각에 일어난다. 정확하게 똑같은 시각에 수백만 명이 마치 한 사람처럼 일을 시작하고 일을 마친다. 시간 계획표에 의해 단 1초도 어긋나지 않게 똑같이 손가락을 들어 이불을 가져간다. 이게 보세요. 1920년이었는데 벌써 오늘날 그 이후 나타났던 그 러시아, 소련의 독재 국가를 예상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주의 사회의 미래를 미래에서 예견했다 해서 이 소설은 정말 놀라운 이 통찰력을 보인 걸로 아는데, 사실은 이 책이 나오자마자 러시아에 어떤 일이 생겼죠? 바로 스탈린 정권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로 그 독재 사회를 예측한 최고의 책으로 이렇게 이제, 독재 사회는 뭐죠? 반 유토피아, 유토피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데, 특히 이 소설이 중요한 건 사랑, 상상력이 다 제거당해요. 국가의 통치력에 의해서. 그런 사회에서는 우리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우위, 우리들이 나온 뒤에 디스토피아의 유명 걸작 두 편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다 아는 거. 하나가 뭐죠? 올드스 학설리의 멋진 신세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조지 오웰의 1984년. 이거 두 책은 뭐 구태여 제가 여기서 뭐라고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명작이고 다 아는 얘기인데, 딱 하나 요점 정리하면 멋진 신세계는 뭐냐면 오늘날 생명공학에 대한 안 좋은 쪽, 디스토피아를 이미 예견한 책이고, 1984년은 정보기술의 어두운 그림자, 즉 오늘날 21세기 인류 사회를 끌고 가는 두 가지 핵심 기술, 생명공학 기술과 정보기술의 어두운 미래를 일찌감치 예언했다는 의미에서 이 두 소설은 정말로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올드스 학설리는 아주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영문학 공부도 하고 유명한 그 정말 귀족 집안의 자제분인데, 1932년에 멋진 세계에서, 멋진 세계가 뭐가 돼 있죠?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큰 시험관에서 아이들이 마치 물건 찍혀 나오듯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그 대량 생산, 맞춤하기를 대량 생산. 이게 오늘날 가능하잖아요. 맞춤하기 어떻게 되죠? 크리스퍼 유전자 조작 기술로 유전자를 이렇게 손질하면 똑같은 아이들이 주문형 아이가 생기고, 그 다음에 대량생산 어때? 대량생산은 뭐냐면 인공자궁에서 시험관 아기를 찍어내서, 그래서 이 1932년에 나온 책이 벌써 오늘날 21세기의 생명공학을 예측했다. 그래서 이건 유명한 소설로 기억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984년은 조지 오웰이 뭘 했죠? 전체 사회, 동물농장을 쓰고 해서 1984년에 국가가 인간의 사상을 통제하는 전체 국가를 했는데,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르가슴도 없앨 것이다. 오르가슴이 성적 쾌감인데 그것도 없애고, 충성심도 당에 대한 거 말고는 없어지고, 그러니까 빅브라더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모든 것을 감시하는, 오늘 현대 정보사회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그 큰 컴퓨터가 바로 이 빅브라더고, 미셸 포커가 그런 얘기했죠. 감시와 처벌 사회에서 그런 얘기했죠. 판옵티콘이다. 망을 위해서 다 세상을 들여다보듯이, 그 죄수 다 행동을 보듯이 오늘날 정보사회가 우리가 모든 프라이버시를 다 뺏어간 그 사회를 벌써 1984년에 나온 소설 나온 게 1949년이니까 그 옛날에 예측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올드스 학설리의 멋진 신세계는 생명공학의 어두운 세상, 그 다음에 조지 오웰의 1984년은 정보사회의 어두운 사회를 예측했다 해서 두 소설이 디스토피아 문학의 양거두 최고봉으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유토피아, 서양의 유토피아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인데, 그러면 그러겠죠. 왜 당신이 이런 걸 관심을 갖느냐. 제가 이런 유토피아 문화에 관심을 갖고 책을 한 권 펴냈어요. 2007년에 유토피아 얘기를 한 아주 두꺼운 책인데, 이 책에서 이런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 더 좋은 미래와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유토피아는 반드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약속과 풍요에 따인 것이다. 비록 그곳에 도달했다는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책의 서문에 밝혔는데요. 이 유토피아 얘기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까 쭉 설명드렸지만 유토피아의 모든 그 기본 골격, 뼈대, 이건 다 과학기술이에요. 과학기술로 풍요, 또 뭐 부정, 이런 게 해서 과학기술 칼럼을 쓴 입장에서 이걸 비껴갈 수가 없어가지고 저 밤새워가면서 그 유명한 유토피아 소설을 다 읽고 공부를 해가지고 쓴 책이 바로 유토피아 이야기고, 그 제 책의 부제가 세상이 두려워한 위험한 생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